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신춘문예 시 당선작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춘문예라는 이름으로 시를 모집하는 곳만도 27, 8개 신문사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응모자가 여전히 2, 3천 명에 달하는 만큼 경쟁은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은 사실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운도 좋아야 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됐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은 모두 훌륭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보면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시 한편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 그런 탁월한 시의 등장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내년에는 그런 당선작들이 꼭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2021년도 신춘문예 당선 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총평하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바라보다는 개인적인 서정과 성찰적 독백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입니다. 시적 대상은 고독과 실업, 코로나나 가족, 너와 나, 탄생과 소멸, 일상과 세계 등 다양한데요. 과거 노동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항변, 페미니즘 같은 소재는 많이 사라졌죠. 당선시의 전반적인 스타일은 단연 21세기 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을 깬 시, 전통적인 시와는 다른 모습의 낯선 지향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난 시,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와 아름다운 언어나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소재나 장르의 경계를 허문 시 등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러한 시의 경향을 문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혼종시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시와 입체시, 난해시, 산문시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지나치게 난해한 시나 산문시에 대해서는 경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시가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감각과 언어 표현을 보여줘도 시가 너무 길면 우문 장르의 시로서는 감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시는 결국 군더더기를 뺀 뼈대가 잘 구축된 시가 좋은 시이며 감동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신춘문예답게 젊은 문체, 신세대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중년 당선자의 작품도 나이와 관계없이 매우 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이색적인 당선작으로는 광주일보의 있다, 잊어버리다, 잊혀지거나 등등, 국제신문의 고독사가 고독에게, 한국일보의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등이 눈에 띕니다. 하이브리드 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언급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탈경계, 탈중심의 잡종시, 혼성시를 말하죠. 교접과 혼성으로 고전적인 시의 틀을 깬 낯설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에 대해서는 일찍이 오남구 시인께서 언급한 바가 있죠. 오남구 선생의 하이브리드 시론의 설명을 빌리면 너나 잘하세요 같은 문장으로 높임말과 하대하는 말이 뒤섞여 있는 잡종 혼성의 문장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인용 시와 해설을 살펴보면 신발 오남구 1. 시장 정육점은 갈고리에 생고기와 나란히 걸린 가죽 2. 냉장고 쇼케이스 안의 내 신발은 260mm입니다. 아내의 신발은 235mm입니다. 아들은 나와 똑같은 260mm입니다. 정육점에 신발과 생고기가 갈고리에 걸려있다. 정육점도 아니고 신발 가게도 아닌 하이브리드의 신발 정육점이다. 바로 하이브리드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기호와 섞여 있죠. 하이브리드의 하이퍼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고기와 신발을 본 작가의 직관이
가족이라는 본질의 링크를 발견하게 되고 가족이 가족으로 기표가 흘러가고 정서가 경로를 따라 흘러가 시의 맥락을 이룹니다. 쇼케이스 안에 든 신발 가족은 곧 시인의 가족이 되며 알 수 없는 아련한 삶의 모습이 배어나고 있죠. 종합하면 2021년도 신춘문예 당선작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시는 신춘문예 당선작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이러한 시적 지향은 신춘문예가 아니더라도 시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죠. 시 창작자는 한 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시를 써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시인이나 또는 유파의 아류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되겠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창작자인 시인의 임무이니까요. 그렇다면 당선 작품을 통해 2021년도 신춘시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시에 대한 이해와 또 시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몇 작품을 골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매일 당선작인 현일영의 개미들의 천국을 보겠습니다. 개미들의 천국, 현일영. 아버지가 아침 일찍 공원 숲으로 간다. 노란 조끼를 입고서. 숲이 아닌 것들은 모두 줍는다. 나무와 나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쓰레기를 줍다가 잘못 건드린 개미집에서 후더덕 쏟아져 나오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를 물고 개미는 개미를 물고 이끼처럼 들러붙어 저녁을 먹는 우리 집.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도 모르는 집들이 많아. 나는 개미처럼 더듬이가 자라고 발로 툭 치면 무너져 내리는 불안들. 바닥을 잘 더듬는 내력이 우리의 유전자에 있지만 나는 한낮에도 까만 개미가 무섭다. 땅바닥을 쳐다보다 땅이 되는 게 꿈인 아버지가 떵떵거리지 못하는 건 기우뚱한 어깨 때문. 개미는 개미에게 의지하고 의지는 의지에 기대고 아버지의 몸을 기어다니는 수많은 개미떼. 아버지는 밤마다 방을 쓸어내지만 개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었다 허물었다 오롯이 사라지는 비밀의 집. 새 집을 달아주러 온 나는 새 운동화로 개미를 밟는다. 거대한 발자국 아래 무너진 한뼘 그늘. 머루열매 같은 누나를 꼭꼭 숨긴 아버지. 나는 울먹이며 신발을 턴다. 자꾸만 들러붙는 개미들의 그림자. 숲이 사라져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이 당선작도 전통적인 시의 스타일과는 다른 하이브리드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이 1980년생이니 막 42세 정도 되는 젊은 분이군요.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와 공원 길바닥에 집을 둔 개미가 동일시되는 환유로 삶의 비애와 불안을 그린 작품인데요. 초반부는 아버지와 개미의 불안한 삶이 그려지고 중반부에서는 아버지의 바닥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마무리 부분에서는 밟는다 울먹이며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바닥의 삶에 대한 비애와 연민을 우려내고 있습니다. 청소부라는 현실과 바닥이 상징하는 것처럼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생명 존중의 시선과 마음을 선명하게 그린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이 작품에 대해 이 시는 어떤 간절함을 지니고 있으나 감정을 함부로 발산하거나 낭비하지 않는다.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슬픔은 절제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먹먹하게 읽힌다고 평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당선작인 차원선의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차원선. 너의 눈안에는 열매를 맺으려는 나무가 있다. 너의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저기 소각장에 앉아 있다. 자신의 옷을 다 태우고도 헐벗은 너를 보고 있다. 멀뚱히 있는 너와 떨어진 잎을 한 대 덮는다. 앙상해지도록 베고 누웠다. 잔향더미로 만든 모래시계. 마른 낙엽을 주워 구덩이로 몰아 넣었다. 왜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낯선 사람인가 봐.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 그대로 있어요. 반딧불이 물이 지어 올리는 온도, 올라가는 건물. 빈 곳은 비어 있었던 적이 없고 마지막으로 옮긴 불씨 조각이 다 자란 나무 잎에 옮겨 붙는다. 오랫동안 그를 알았다. 열매를 남긴 나무, 앨범에 적히고 눈 안에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간다. 몇천 땅으로, 몇천 모를 곳으로. 이 작품도 28세의 젊은 분의 작품인데 이 또한 하이브리드의 낯선 이미지의 구사의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서는 난해하게 다가오는 작품이기도 하죠.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편입니다. 유실수를 인간에 비유하면 열매는 후손에 해당하죠. 불의 이미지는 태워 사라지는 소멸의 기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옮긴 불씨 조각이 다 자란 나무의 잎에 옮겨 붙는 구절에서 할 수 있듯 재생과 부활의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장례식 화장터를 연상시키는 이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심사위원이 말한 것처럼 상실에 맞닥뜨린 자의 눈에 비친 낯설고 속절없이 슬픈 풍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태워버리는 낙엽이든 화장이 되는 사람이든 상실의 파편화된 이미지가 슬픔의 정서로 심화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의 신춘 당선작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책에서 배운 시와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가 좋은 시이고 어떻게 시를 써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일찍이 김춘수 선생은 무의미의 시를 시도했죠. 대상 파괴와 낯선 결합을 시도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의미의 시라고 하면 완전히 의미가 없는 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논리와 의미로부터 벗어난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21세기의 특징으로 드는 하이브리드 시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시는 짧은 언어의 조합으로 의미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파리 기업파 창시자인 그레마스의 의미 상승 모델에 따르면 의미는 시각적 묘사와 서사 구조를 거쳐 하나의 핵심 의미가 창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구조를 동양의 시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성경 후정의 원리인데요. 앞에서는 경적, 대상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서사 단계를 거쳐 후반부에 정적,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구조이죠. 해 저 붉은 얼굴, 이영춘. 아이 하나 낳고 새방을 살던 그때 아침에는 둥그렇게 떠오르는데 출근하려고 막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야야 야야 아버지 목소리 들린다. 저 너 한 30만 원 없겠니? 그 말 하려고 어저녁에 딸네 집에 오신 아버지. 밤새 만석 같은 이 말 그 한마디 뱉지 못해 하얗게 몸을 뒤척이시다가 해 뜨는 골목길에서 붉은 얼굴 감추시고 천형처럼 무거운 그 말 뱉으셨을 텐데 철부지 초년생 그 딸
아버지, 내가 뭔 돈이 있어요? 싹둑 무토막 자르듯 그 한마디 뱉고 돌아섰던 녹선 철대문 앞 골목길. 가난한 골목길의 그 길이만큼 내가 뱉은 그 말. 아버지 심장에 천근 새못이 되었을 그 말. 오래오래 가슴속 붉은 강물로 살아. 아버지 무덤 그 봉분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어느 문예지에서 만난 시인데요. 이영춘 시인의 해 저 붉은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작품인데요. 이 시의 구조도 앞의 경에 해당되는 실감나는 서사의 묘사와 뒷부분 정의 깨달음의 대비를 통해 감동적인 의미를 창출합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소개한 2021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나 영국의 개간 시인 세실 데이 루이스의 시도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원래 신춘문예 당선 시는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의미를 흩어놓은 그런 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춘문예 당선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당선작인데요. 1995년생이니까 20대 후반에 접어든 젊은 시인의 작품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마음, 강우근.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조약돌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작은 감기야 라고 말해도 창백한 얼굴은 일회용 마스크처럼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눈병에 걸렸고 볼에 홍조를 띤 사람이 되었다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병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걸어오는 우리처럼 살아가다가 죽고 만다. 말끔한 아침은 누군가의 소독된 병실처럼 오고 있다. 저녁 해가 기울 때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감자튀김을 먹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며 말한다. 정말 끝내주는 경기였어. 나는 주저앉은 채로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밤의 비행기는 푸른 바다에서 해수면 위로 몸을 뒤집는 돌고래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매일 다른 색의 빛으로 돌아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있다. 버스에서 승객들은 함께 손잡이를 잡으면서 덜컹거리고,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는 차창에 빗방울이 점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편의점에서 검은 봉투를 쥔 손님들이 줄지어 나오지. 돌아보면 옆에 사람이 없는, 돌아보면 옆에 사람이 생겨나는, 어느새 나는 10년 후에 상상한 하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쥐었다가 펴는 손에 빛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보고 있지 않아도 그랬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 작품은 마음이라는 관념으로 시적 형상화를 꾀한 작품인데요. 단순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표현의 제목이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앞에서 소개한 두 편의 당선작과는 달리 크게 낯설지가 않은 작품입니다. 마스크와 소독된 병실 같은 시의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의 사회적 사양이 투영되어 있고, 뭐뭐처럼이란 직업법 구사가 유난히 많은 것도 눈에 띄네요. 아마도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유 동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하루하루에 단일하지 않은 갈래와 가닥이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내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주목한 작품이다. 돌발적이고 바뀌고 달라지며 충돌하고 흩어지는 일상, 그것이 곧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한다고 평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 당선작인 고독사가 고독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고독사가 고독에게, 박소미. 나는 자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태동을 알아채는 침묵 이전의 기억 밑으로 웅크리고 있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재생에 몰두한다. 어느 애도가 부재를 지나 탯줄로 돌아올 때까지 타자의 몸속을 오가는 이 반복은 고고하게 가깝다. 생활의 뒷면은 그저 칠흑 덩어리일까? 벽과 벽 사이 미세한 빗살로 존재할 것 같은 한숨이 어둠 안쪽 냉기를 만진다. 사금팔이 녹여 옹기 만들듯 이 슬픔을 별자리로 완성케 하는 일. 아슴풀에 떨어지는 눈물도 통로가 될까? 북녘으로 넘어가는 해걸음이 창문 안으로 울컥 쏟아져 내린다. 살갗에 도착한 바람은 몇만 년 전 말라버린 강의 태적. 불을 켜지 않아도 여기는 발굴되지 않은 유적이다. 있기 위해 다시 죽은 자의 생애를 엎조려 본다. 그래, 다시 길을 웅크리지, 태아처럼. 점점 화석이 되어가는 기분이야. 떠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 방 안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 시는 우선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고독사를 주어로 놓고 그 대상이 고독입니다.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 상황이기에 시가 더욱 실감나게 읽히는데요. 도입부에 자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진술이 끝부분의 태아처럼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새로 탄생하는 태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어지는 화석이 되어가는 구절로 인해 고독사의 아픈 이미지를 구체화합니다. 생과 멸 그리고 재생을 생각하게 하는 윤회의 사유가 주제를 명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0제 중년의 당선자이지만 시는 매우 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심하게 늙어서는 안 되겠죠. 시는 항상 젊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합니다. 장명수가 없는 마을의 밤에 신이인. 오리너구리를 아십니까? 오리너구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아에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듯 강의 동쪽을 강동이라 부르고 누에 치던 방을 잠실이라 부르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안과 밖을 기우는 것, 몸을 신라처럼 풀어 헤어지려는 세계를 엮어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안팎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름이 안팎일 수 있냐며 웃었는데요. 소나기에 진 것 그대로 보이는 대로 요괴는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부리가 있는데 날개가 없대. 알을 낳지만 젖을 먹인대. 반만 여자고 반은 남자래. 강물 속에서도 밖에서도 쫓겨난 누군가 서울의 모든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슭에 떠내려오는 나방유충을 주워 먹는 게 꽤 맛있다는 거. 잊을 수 없다. 모두가 내 무릎에 올려두었던 수많은 오리너구리. 오리가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나 진짜도 될 수 없었던 봉제 인형들.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시로라기, 끊어낼 수 없는 주렁주렁 전구 없는 필라멘트들. 불을 켜서요 외쳐보는 겁니다. 아, 이상해. 한국일보 당선작인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는 20대 후반 젊은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심사평도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시는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개성을 스럽장 곳곳에 잘 수납하고 연가 행에 맞춰 잘 구획하는 관리자일지도 모른다. 혹은 반대로 가끔 얼굴을 비추는 고의성을 극대화해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난동꾼일 수도 있다. 심사에서는 완벽한 관리자와 특별한 난동꾼 중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길 바라게 된다. 관리자이면서 난동꾼이 될 수 있는 시인이 등장하길 차마 바랄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그 어려운 일이 원래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일어났다.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은 정돈되면서 어질러진 시였다. 익숙한 지명을 동원하고 친숙한 어투로 말을 건네어 길을 붙잡아 두면서도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시로라기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정리된 채 구성된 이미지 속에서도 곳곳에 돌출하는 의외성이 시 읽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무척 재미있는 심사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익숙함과 낯설음의 결합, 곳곳에 돌출하는 의외성이 시에 신선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재미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동일보 당선작인 조효복의 붕어빵 안에는 배고픈 고래가 산다를 만나보겠습니다. 붕어빵 안에는 배고픈 고래가 산다. 조효복. 아이의 웃음에선 생밀가루 냄새가 났다. 접시 위에 수북이 담긴 고기를 자랑하는 아이. 가쁜 숨을 내쉬며 조그마한 얼굴이 웃는다. 콧등을 타고 오른 비염이 아동센터를 울린다. 해를 등지고 앉은 언니는 아빠를 닮았다. 그늘진 탁자에는 표류 중이던 목조선 냄새가 비릿하게 스친다. 구운 생선을 쌓아두고 살을 발라낸다. 분리된 가시가 외로움을 부추긴 친구들 같아 모간이 따끔거린다. 흰밥 위에 간장을 붓고 또 붓는다. 짜릿짠 바람이 입안에 흥건하다. 훔쳐먹다만 문어다리가 납작 엎드린 오후. 건너편 집 아이가 해초리를 견딘다. 튀어나온 등뼈가 썰이지만 엄마는 버려지지 않는다. 매일 다른 가족이 일기 속에 산다. 레이스 치마를 입은 아이가 돈다. 까만 유치를 드러낸 아이가 수트를 벗어난 실처럼 돌고 있다. 기퉁이를 벗어난 아이들이 둘레를 갖고 색색으로 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백구레 속에 고래가 산다. 골목은 높낮이가 다른 파동들이 그려놓은 바다 놀이터. 제자리가 두려워 아래로만 내달리는 모란 고래들. 풍덩 골목 아래로 제 몸을 던진다. 가라앉은 먼지 위로 고래가 헤엄친다. 판문물 오던 고래 비탈을 구른다. 천막 아래 등이 굽은 엄마가 붕어빵을 굽는다. 중년의 작품임에도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난 시라고 하겠습니다. 첫 행의 웃음에서마저 생밀가루 냄새가 나는 아이와
등이 굽은 붕어빵을 굽는 엄마의 마지막 행 사이에 삶의 상처와 희망이 버무려진 작품인데요. 심사위원은 이 작품은 삶의 굴곡을 상상력을 통해 묘사하면서도 상처와 희망이 공존하는 진실을 통찰하는 힘이 있다. 궁핍이 가져온 상처를 그리면서도 상처를 넘어서는 순수한 삶의 활달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참신한 감각으로 묘사하면서 입체적으로 조형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신춘문예 시 당선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성시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신세대의 시, 소위 하이브리드류의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시도 그 시대의 가락이요, 정서를 담는 그릇이기에 60년대 풍의 시가 있다면 2020년대 시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현대인이 상투를 털고 갓을 쓰면 어색한 것처럼 시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동시대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작품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춘문예 당선작들이 낯설게 읽히지만 그러나 이 작품을 뽑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남대 노철 교수가 심사평에서 적시한 시창작에 대한 다음의 지적은 좋은 지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춘문예 응모시를 읽으면서 삶과 진솔하게 맞서는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과거의 해고에 치우치거나 르포처럼 서술된 작품이 많았다. 지금 여기의 삶과 마주하는 긴장이 아쉬웠다. 또 다른 경향은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시어가 모호한 경우다. 바꾸어 말하면 시어가 모호한 것은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수사를 따라갈 때 발생한다. 시의 언어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적각하다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작품이 기대보다 적었다. 이 가운데서 시어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여백 속에서 정서와 의미를 생성하는 시의 본질을 갖춘 작품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새겨야 할 시창작의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춘문예 시당선작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